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일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거 그리고 소망하시는 거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에는 거의 50명에서 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 반년 넘게 채널을 운영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찍는데도 시간이 많이 좀 걸릴 뿐더러 하고 나면 또 뭐 수정도 좀 해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별거 아닌 작업인데도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채널을 운영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뭐 이거 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앤젤라 덕워스가 쓴 그릿이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봤고 그 책은 저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그릿을 한번 실천해봐야 되는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꾸준히 계속 한번 해보자. 그럼 뭔가 더 남는 게 있겠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조금씩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구독자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고 오늘은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320명이 됐더라고요. 정말 많은 그런 구독자를 가지신 채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건 그래도 뭔가 저의 영상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그 무엇보다 독서의 힘을 많이 좀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 그리고 책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영어 공부에 관련된 영상뿐만 아니라 책을 소개하고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오는 책은요, 이 책이에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존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자 말콤 글라드웰이 이렇게 평을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 애덤 그랜트가 자신의 해안으로 새롭게 바라본 세상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어떤 독창성, 창의성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저자가 이런 좋은 평을 했기에 괜찮네 한번 읽어볼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고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책의 흐름이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자가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인데요.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 테드 영상에서 보신 분 있나요? 이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테드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테드 영상을 보시면요. 또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본 다음에 꼭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습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 또는 책을 쓴 저자 이름을 제가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열의 일곱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셔요. 이제 읽고 난 다음에 그 저자를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테드가 있으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15분짜리 강연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그 스크립트도 있고 그쵸.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근데 뭐 테드뿐만 아니라 뭐그 저자가 다른 토크쇼나 아니면 다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책에 대해 설명한 그런 영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강연회에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방법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래에 나와 있는 책들은 마케팅을 통해서도 많이 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그 영상을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대한 공부도 한번 복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자 입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다른 즐거움 플러스 영어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디어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활동은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독서 노트에 같이 기록을 합니다. 네, 기록을 안 하고 책을 읽어봤더니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책 한번 읽어봤지 정도지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독서 노트에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독서 노트를 기록을 했고 이 노트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굵직한 건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덤 그랜트의 저자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제가 이 저자 한번 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읽어볼게요. 자, 이분은 와튼스쿨 조직 심리학 교수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 굉장히 똑똑한 인재인 것 같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31살 때 이미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이 되었대요. 그리고 4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새롭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강의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책 제목과 비슷하게 이 애덤 그랜트라는 이 분도 네,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교수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하여튼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분이 애덤 그랜트고 이 오리지널스는 첫 번째 책은 아니고요. 첫 번째 저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브 앤 테이크를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재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네, 기브 앤 테이크도 곧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이래서 저자는 이런 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쭉 저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좀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다는 책인 거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적었는데 이 내용을 다 얘기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목이 오리지널스인데요. 이 제목의 뜻부터 한번 볼게요. 오리지널스에서 이 오리지널에 뒤에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명사죠. 이 오리지널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유일한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이란 뜻이고요. 흥미로운 독특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사람, 독창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바로 오리지널이라는 명사고요. 뒤에 이제 S 붙었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좀 차별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독창적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창조적 파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파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체제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와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창조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창조적 파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챕터에 시작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따라서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자기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순응하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세상을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진보, 세상의 변화, 세상의 번혁은 바로 비합리적인 사람, 즉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적인 파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창조적인 파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뭘까요, 여러분? 네, 이 애덤 그랜트는 말하기를 현상의 의문 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현상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현상에 한번 왜 그렇지? 라는 의문점을 가진 사람. 아니면 뭐 다른 건 없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그 퀘스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창조적인 파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얘가 나오는데 여러분 웹브라우저 있잖아요. 여러분은 웹브라우저 어떤 거 쓰세요? 네, 보통 여러분 많이 쓰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PC에 내장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회사원 중에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요. A그룹은 웹브라우저를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는 웹브라우저를 쓰는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B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사파리를 웹브라우저로 쓰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A그룹하고 B그룹을 비교를 했더니요. A그룹, 즉 크롬이랑 파이어폭스를 웹브라우저로 쓰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사파리를 쓰는 사람들보다 결근율이 19%가 낮았고요. 업무 수행력이 높았고 이직률이 15%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웹브라우저하고 이 사람들의 수행평가 능력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냐면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는 PC에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죠. 그렇죠? 웹브라우저고 맥을 사용하면 사파리가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는 사람들은 현상에 의문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보다 더 좋은 웹브라우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다른 웹브라우저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근율이 낮고 업무 수행력이 높았고 이직률이 낮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애덤 그랜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conformity,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originality. 네. 그럼 conformity는 그냥 현상을 따라가는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originality, 그와는 반대로 현상의 의문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단어인가요? conformity, originality. 이 두 가지를 가르는 포인트는 바로 의문을 품느냐 아니면 그냥 따라가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일반적인 내 주변에 있는 현상에 의문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러면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큰 영향을 미치거나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확률은 창출해낸 아이디어의 총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시도를 많이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겠죠. 실수를 많이 해봐야지 어떤 실수가 진짜 가치 있는 실수인지 건질 만한 실수인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가 중에 셰익스피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20년간 희곡을 37편, 그리고 소네트를 154편을 썼대요.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작품이 있는 거예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그 다음에 리어 왕,
그 다음에 뭐 맥베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모차르트 생각을 해보면요. 모차르트는 35세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망하기 전에 벌써 600여 곡을 작곡을 했고요. 베토벤 650곡을 작곡했어요. 바하는 1000곡을 작곡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피카소 화가 있죠? 유화는 1800점, 조각은 1200점, 도자기는 2800점, 그리고 드로잉은 12,000점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딱 떠오르는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이 논문도 그 아인슈타인이 논문 총 248편 중에서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논문이 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에디슨 있죠?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은 특허가 무려 109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인기가 있거나 그 다음에 정말 세상의 변혁을 일으킨 작품이나 아이디어는 사실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하셔서 시도도 많이 해보고 실수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해보실 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경험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 경험의 폭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많이 접할수록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술 활동의 중요성도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 과학자나, 그런 뭐, 수학자, 물리학자, 그런, 분야의 두뇌는 우리가 보통 좌뇌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예술 활동은 보통 우뇌라고 하는데, 이 두 개 연관성은 사실 좀 잘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한 뛰어난 과학자들을 보니까요. 일반 과학자들에 비해서 예술 활동을 취미로 갖고 있는 그런 확률, 그런 수치가 훨씬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노벨 수상자들의 그런 취미, 음악, 뭐 기술, 공예, 글쓰기, 공연 등등 예술 활동들이 많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과학이나 사업을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영상이나 소리,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런 생각,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센서가 훨씬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 활동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의 창의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예술활동을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뭐 예술활동 취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창의력인 어떤 독창적인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예술활동을 취미로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여러분 뭐 집에서 이렇게 글을 써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을 좀 더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되신다면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미술이라든지 공예 같은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취미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술활동을 하셔서 여러분 분야와는 좀 더 다른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분야의 독창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의문의 현상을 품는 사람, 그리고 많이 시도해보는 사람이 독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독창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어떤 일을요. 제 시간에 집중해서 끝내는 사람보다는 좀 미루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두르지 않고 미루면 생산성은 분명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창의력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미룰수록 여러분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다듬어지고 무르익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실제
여러분이 어떤 창의적인 어떤 뭐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시간을 좀 더 들고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의 그 해야 되는 활동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발견해내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제 시간에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미루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면 이 책의 6장에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면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의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6장에 보면은 바로 부모 역할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부모 역할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범한 아이들의 부모와 아주 창의적인 아이들의 부모를 비교를 했더니, 평범한, 아이들의 부모는요, 지켜야 할 규칙이 6개, 7개라면, 창의적인 아이들의 부모는 1개나 없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의 부모는 구체적인 규칙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들의 부모는 규칙보다는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한 부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좀 더 창의적인 독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육 환경을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유로운 분위기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아이가 좀 버릇없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생각하는 좀 이렇게 엄마, 아빠 말에 좀 반항하는 반항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덤 그랜트가 말하기를 아이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육하되 반항아로 키우지 않게 하려면 아이가 안 되는 것, 그쵸? 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한 또 잘못한 것에 대한 훈육을 잘해야 되는데 이 훈육이라는 것은요, 아이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매를 들고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부모가 훈육을 잘하는 부모라고 하는데요. 그 설명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적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부모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훈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설명과 논의를 잘하는 부모는 아이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을 향상시키게 하면서도 아이가 버릇없이 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훈육을 하실 때 쓰시는 문장이 어때요?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친구 물건 훔치지 마. 뭐 친구한테 음식 나눠줘. 우리 보통 이렇게 명령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애덤 그랜트는요, 훈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이에게 그렇게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사람이 되라. 뭐뭐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 쪽으로 해서 성품 관련된 쪽으로 얘기를 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질 하지 마라 라기보다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 다음에 그 음식 나눠주자. 음식 나눠줘 라고 하기보다는 그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래? 그런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그 사람과 나를 이꼬르 시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모가 말하는 얘기를 잘 수용해서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독창성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애덤 그랜트가 말하기를 아이에게 각기 다른 여러 명의 롤 모델을 자녀에게 소개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여러 명의 그런 다른 롤 모델을 소개시켜줘서 아이가 그 롤 모델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것이 아이에게 독창성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독창성을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다룬 책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힘든 좀 내용도 있죠.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소설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해리포터 같은 그런 소설들을 애들이 많이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독창적인 사고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아까 제가 그 창의력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는 규칙이 아닌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규칙을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세상을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가치를 강조하면 어린이들은 원칙을 내면화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규칙을 많이 강조한 부모였던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규칙보다는 그 원칙을 내면화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했던 부모였던가? 생각해 보시고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부모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굵직굵직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자면, 이 내용이 테드에도 나와요. 테드 강연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 와비 파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안경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창업한 회사인데 지금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제 안경을 맞춰보신 분은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안경 원재자는 왜 이렇게 싼데 안경값은 왜 이렇게 비쌀까? 그쵸? 저도 그랬었는데 이 와비파커 창립 멤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원래 안경 가게에서 안경을 사면 굉장히 비싼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자기들이 사고 싶은 안경을 주문하고 집에서 써보고 아니면 반품하고 괜찮으면 사는 인터넷에서 안경을 구매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 와비파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창립 멤버가 애덤 그랜트 교수한테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애덤 그랜트는 결론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대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간절함이 보이지가 않았대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막 올인하고 그리고 위험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창립 멤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대요. 이 대학생들은 보니까 그런 간절함보다는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가정하고 만약에 안 되면 자기들이 일할 회사를 이미 다 물색해놨고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회사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진행이 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좀 열정이 부족하고 좀 질질 끄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은데 좀 사업적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내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자기가 성공한 기업가들을 봤더니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최고의 기업가들, 성공한 그런 사업가들은요,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최소한 낮추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예로 빌 게이츠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사람이잖아요.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괜찮아서 학교를 그냥 그만두고 이거를 시작한 게 아니래요.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이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미 팔았고요. 1년 뒤에 학업을 중단한 거래요.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나서 휴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런 창업, 그러니까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해서 성공한 기업가들은 오히려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올인해서 모험을 감수하고 무모하게 도전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을 생각을 하고 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험을 극대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기업가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또 테드 강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외에, 나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많고, 이 책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어떤 내용들,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부모나 교사가, 창의적인 학생을 키우고 싶거나,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고 싶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오리지널스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보세요. 빌려보셔서 여러분이 한번 정독해서 보시고, 그리고 테드 강연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 리뷰하는 시간은 한 요 정도, 30분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것들 많이 이렇게 이뤄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책 읽기도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셔서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분야에서도 더 많은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